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차 방정식의 풀이와 활용입니다. 여러분,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해를 구한다는 것이 주어진 방정식을 어떤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상수꼴로 변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등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임의의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즉 방정식 ax 플러스 b 이퀄 0을 x는 상수꼴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가끔 이항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항이라는 것은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식의 성질 중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등식의 성질 및 이항의 원리를 적용하여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이퀄 0의 해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으므로 등식 ax 플러스 b는 0의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하거나 또는 좌변의 항 b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다음으로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누거나 또는 a의 역수를 양변에 곱합니다. 문제에서 ax 플러스 b는 0이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므로 a는 분명 0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즉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세요? 쉽게 방정식의 해를 찾았죠? 즉 임의의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 및 이항의 원리를 적용하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과연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면 모든 1차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임의의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등식의 성질과 이항의 원리를 활용하면 어떤 1차 방정식도 x는 상수꼴로 변형이 가능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1차 방정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즉 1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은 정해진 규칙에 의한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식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2.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3.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4.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다음 1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가끔 등식의 성질을 달달 외운 후에 방정식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단순하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무작정 외우려 하지 말고 방정식을 풀 때마다 등식의 성질을 천천히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다 보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좀 더 복잡한 1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정식 문제가 복잡하다 해도 단순 계산 문제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 배웠으니 그 풀이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면은 굳이 막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쉽게 개념이나 공식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괄호가 있을 경우 괄호를 먼저 풉니다. 괄호를 풀 때에는 분배 법칙을 적용. 2.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일 경우 양변의 적당한 수 10의 거듭제곱 또는 분수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칩니다. 3.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이항하여 정리합니다. 4.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x는 상수꼴로 변형합니다. 5. 구한 해가 1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풀이 순서가 갖는 숨은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x에 대한 풀이 과정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이 순서를 정리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방정식 문제 풀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셈이죠. 참, 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수로 양변을 나누어야 할 경우인데요. 이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반드시 붙인 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반드시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방정식 AX는 5의 해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A가 0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기엔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등식의 성질에 따르면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아무 숫자나 나눌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A가 0일 때에도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한 후 주어진 방정식 AX는 5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A가 0이 아닐 때 방정식 AX는 5의 해는 X는 A분의 5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A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방정식 AX는 5의 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어떤 수를 A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우리는 A가 0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주어진 방정식 AX는 5에 직접 A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과연 등식 0 곱하기 X는 5를 만족하는 X 값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X값은 없습니다. 이 경우 방정식의 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방정식 AX는 5의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사실 미지수의 개수가 문자인 1차 방정식 풀이법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나 다루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다루었던 이유는 등식의 성질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나 미지수의 개수가 문자인 방정식을 혹시 본다면 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방정식 응용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설이네 반 아이들에게 1인당 사과를 4개씩 주었더니
사과가 3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사과를 5개씩 주었더니 이번에 사과가 3개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 아이들은 총 몇 명이며 사과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방정식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1차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지수 x의 값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 은설이네 반 아이들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반 아이들의 수를 미지수 x로 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반 아이들 x명에게 1인당 사과를 4개씩 주었더니 사과가 3개 남았다는 사실로부터 사과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사과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4x 플러스 3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번엔 반 아이들 x명에게 사과를 5개씩 주었더니 사과가 3개 모자랐다는 사실로부터 사과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사과의 개수는 5x-3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도출된 두 개의 식은 모두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는 두 식을 등호로 연결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1차 방정식 4x 플러스 3은 5x-3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1차 방정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항의 원리 및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1차 방정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은설이네 반 학생 수는 6명입니다. 문제에서 사과의 개수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사과의 개수를 표현한 식 4x 플러스 3과 5x-3 중 어느 하나에 x는 6을 대입하면 쉽게 사과의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니 사과는 총 27개군요.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문제에 직접 사과 27개와 반 아이들 수 6명을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은설이네 반 아이들에게 1인당 사과를 4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사과가 3개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과 27개의 경우 학생 6명에게 사과 4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즉 문제 내용과 일치합니다. 둘째, 은설이네 반 아이들에게 1인당 사과를 5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사과가 3개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사과 27개를 학생 6명에게 사과 5개씩 나누어 주게 되면 3개가 모자랍니다. 그렇죠? 이 역시 문제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학생 수는 6명이고 사과는 27개가 맞습니다. 간혹 정답을 x는 6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에서 미지수 x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미지수 x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즉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을 x는 6이라고 쓰면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은 논리적이고 정확한 학문이므로 정답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해결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풀이 순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순서. 1.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합니다. 2.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미지수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3. 이항의 원리 및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도출된 1차 방정식을 풉니다. 4. 구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우리가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편하게 1차 방정식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1차 방정식 응용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셈이죠. 가끔씩 구하고자 하는 값을 무조건 x라고 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미지수로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사과에 관한 문제에서도 학생 수가 아닌 사과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놓았다면 1차 방정식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지수를 어떤 값으로 놓아야 1차 방정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응용 문제가 좀 어렵나요? 많은 학생들이 응용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적당한 1차 방정식 한 개만 도출하면 게임 끝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1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정식의 풀이 과정은 단순 계산이지만 주어진 내용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즉,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머리를 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머리도 좋아지고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서 수학을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념을 조금씩 변형하여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풀게 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은설이는 매주 일요일 아침 아빠와 함께 인근 개천가를 산책한다고 합니다. 갈 때는 집에서부터 개천 끝자락까지 산책로를 따라 시속 4km로 걸어가지만 올 때는 산책로보다 2km가 짧은 등산로를 따라 시속 3km로 걸어온다고 합니다. 만약 은설이가 산책하는 데 걸린 시간이 총 5시간이라면 개천 끝자락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등산로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럼 일단 상황에 맞게 미지수 x를 정하여 1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개천 끝자락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등산로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미지수 x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등산로가 산책로보다 2km가 더 짧다고 했으므로, 즉 산책로가 등산로보다 2km 더 길다고 했으므로 산책로의 거리는 x 플러스 2km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산책로의 거리를 미지수 x로 놓았다면 등산로의 거리는 x-2km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답을 미지수 x의 값으로 하면 안 되고 등산로인 x-2의 값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 등산로를 미지수 x로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막상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작성하려고 보니까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속력입니다. 여러분, 속력에 대한 개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른다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력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1차 방정식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더불어 시속 Akm란 1시간 동안 Akm를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4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1시간 동안 4km를 이동할 것이며 이 자동차가 3시간 동안 이동했다면 자동차의 이동거리는 총 12km가 될 것입니다. 속력에 대해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속력과 시간, 거리의 관계식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3시간 동안 45km를 이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동차는 1시간 동안 15km를 이동한 셈입니다. 그렇죠? 이 자동차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즉 시속 15km는
총 이동거리 45km를 걸린 시간인 3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력, 시간, 거리의 관계식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더불어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야겠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차근차근 수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속력에 대한 정의와 그 공식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에 관한 정의와 공식.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말하며 시속 Akm란 1시간당 A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를 말합니다. 속력과 관련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속력의 단위로는 초속, 분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속 3m라는 말은 1초당 3m를, 그리고 분속 200m라는 말은 1분당 200m를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를 뜻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러한 속력에 관한 정의와 공식은 문제 내용을 1차 방정식으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력에 대한 개념과 문제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식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갈 때와 올 때 걸린 시간의 합이 5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즉 산책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과 등산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의 합이 5시간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 더하기 등산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은 5시간. 이제 x에 대한 등식, 즉 1차 방정식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잠깐, 등산로의 거리를 미지수 x라고 놓은 거 잊지 않으셨죠? 먼저 은설이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산책로 x 플러스 2km를 이동하였습니다. 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등산로 xkm를 이동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등산로를 따라 이동한 시간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된 x에 대한 식을 앞서 구상한 식에 하나씩 대입하여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드디어 1차 방정식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하여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꾼 후 x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변에도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다음 풀이 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푼 것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의 거리가 7분의 54km인지 문제에 대입하여 직접 확인해 보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방정식 응용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혹여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학생은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천천히 다시 한번 시청하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와 활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개념을 엔딩 화면으로 띄우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